그날 밤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서울 마포경찰서 강력팀의 유능한 젊은 경찰 박서연 경위는 책상에 놓인 마지막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났다. 서연아, 너도 퇴근하네. 동료인 김지은 순경이 물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지은아, 이 공공조달 프로젝트 비리 사건 보고서 마무리는 짓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해. 서연은 방금 전 이상한 점을 발견한 참이었다. 경찰 내부 횡령 사건에서 압수한 증거품 처리 자금이 공식 시스템에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상하게도 서류에는 그녀의 직속 상관인 최진환 총경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서류를 뚫어지라 쳐다봤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만약 내 생각이 틀렸다면 이건 무고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야.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밤 11시 30분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졌다. 수사관의 방에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때 문을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서연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건장한 체격의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최진환 총경이었다. 아, 총경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차가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박형희, 정말 열심히 일하는군. 이런 깊은 밤까지 자리를 지키다니. 자네야말로 모범 경찰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서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다. 서연은 자세를 바로 했다. 감사합니다, 총경님. 모든 보고서가 깨끗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깨끗하다라. 최 총경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자네가 책상 아래에 숨겨둔 그 보고서도 포함해서 말인가? 서연은 숨을 헙 들이켰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지만 최 총경이 더 빨랐다. 그의 손이 서류 뭉치를 낚아채 첫 장을 넘겼고 그곳에 적힌 이름을 읽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다. 최 총경의 얼굴이 어둡게 변했다. 너무 깊게 파고들었어, 박경희. 서연이 무어라 대답하려던 찰나 최 총경은 재킷 주머니에 있던 작은 버튼을 눌렀다. 순식간에 사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중 한 명의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다. 총경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타깝군, 박경희. 자네의 그 청렴함은 마음에 들었지만 때로는 그 청렴함이 위험을 부르기도 하지. 서연은 저항하려 했지만 두 남자는 너무나도 강했다. 철컥하는 수갑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서연의 세상이 갑자기 빙글 돌았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배신감 때문이었다. 몇 분 후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만이 서울 마포 경찰서 내부비리 혐의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힌 페이지를 펼친 채 나뒹굴고 있었다. 한편 경찰서 밖 한적한 육교 아래에서는 12살의 가출 소년 강민준이 시장 경비원에게 쫓겨 달아나고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거리 공연을 해서 번동전이 가득 든 작은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경찰서 앞에 멈춰서는 것을 보았다. 3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고 경찰 제복을 입은 채 기절한 듯한 사람을 끌고 나왔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저건 경찰 아줌마다. 그는 가로등 기둥 뒤에 숨어 그 차가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비는 그치지 않았다. 다만 차가운 공기를 더하는 가랑비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12살의 소년 민주는 여전히 가로등 기둥 뒤에 숨어 있었다. 숨이 가빴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아까 보았던 번호판 없는 검은 차는 경찰서 단지를 빠져나와 서쪽으로 천천히 향했다. 왜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제복 입은 여자를 끌고 가는 방식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진짜 경찰이라면 왜 죄인처럼 끌고 가는 거지?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길 위에서 숱한 나쁜 일들을 봐왔지만 이번 일은 달랐다. 두려움과 함께 돕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일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보육원을 탈출한 친구가 주고 간 낡은 자전거에 올라타 멀리서 그 차를 뒤따르기 시작했다. 약 30분 후 차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철길 근처 물레동 외곽의 낡은 창고 앞에 멈춰섰다. 그곳의 가로등은 모두 꺼져 있었다. 구름 뒤에 숨은 희미한 달빛만이 주변을 비출 뿐이었다. 민주는 자전거를 조용히 끌고 녹슨 드럼통 더미 뒤에 쭈그려 앉았다. 살짝 열린 창고 문틈으로 3명의 남자가 보였다. 2명은 사복 차림이었고 다른 1명은 경찰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가 텔레비전 경찰 뉴스 보도에서 본 적 있는 위험 있는 남자였다. 최진환 총경. 민준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창고 한가운데 서연은 쇠의자에 묶여 있었다.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저항의 의지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조용히만 있는다면 모든 게 괜찮을 걸세. 최 총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자네가 찾아낸 증거들을 처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서연은 무어라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천에 막혀 웅얼거릴 뿐이었다. 최 총경은 다가가 한 걸음 거리에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안타깝군, 서연. 자네는 내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었는데 싸우는 길을 택했어. 그러고는 부하들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그녀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게 해. 나머지는 내일 아침 내가 처리하지. 그 후 최 총경은 창고 밖으로 나갔고 2명의 남자만 안에 남았다. 문은 밖에서 잠겼다. 민주는 숨을 참았다. 방금 무엇을 목격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의 본능은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저 아줌마를 저렇게 하룻밤 내버려 두면 죽을지도 몰라.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고철 더미와 썩은 나무 판자뿐이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휴대폰도 없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어떡하지, 민준아? 그냥 도망갈까? 아니면 도울까?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5년 전 시장에서 도둑으로 몰려 체포되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는 결백했다.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몰릴 수 있어. 아들아, 만약 네가 옳은 것을 보거든 침묵하지 마라. 그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창고 문을 다시 바라보았다. 안에 2 경비원은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작은 눈 한 쌍이 밖에서 엿보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 강민준.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 거야. 그는 드럼통과 나뭇가지 사이를 기어 창고 뒤편으로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밤은 마치 그와 함께 숨을 죽이는 듯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날 밤 한가출 소녀는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밤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낡은 쇠냄새와 먼지를 실어 날랐다. 나무 상자 더미 뒤에 쭈그려 앉은 민준의 무릎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벽에 난 작은 구멍 틈으로 창고 안에 2 경비원을 살폈다.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길게 하품했다. 젠장, 이런 거 지키는 것도 진짜 피곤하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야? 다른 1명이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다. 경찰이라던데. 난 끼어들고 싶지 않아. 최 총경이 돈을 두둑이 줬으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이지.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어른 2명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서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지쳐 보였다. 고개가 아래로 푹 꺾여 있었다.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맞은 충격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는 들어갈 틈을 찾아 조용히 주위를 맴돌았다. 창고 뒤편에서 녹슨 쇠창살이 박힌 작은 창문을 발견했다. 이것만 뜯어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길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주머니 칼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쇠창살을 고정하는 나사를 비틀기 시작했다. 끼익 소리가 날 때마다 그는 숨을 참았다. 5분, 10분. 마침내 쇠창살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어이 밖에 누구야?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경비원 중 1명이 쇠 긁히는 소리를 들은 것이었다.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창문 쪽으로 다가왔다. 민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바닥을 살피다 근처에 있던 빈 음료수 캔을 발견하고는 반대편으로 힘껏 던졌다. 깡! 경비원은 즉시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빌어먹을 쥐새끼인가 보네. 그는 투덜거렸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민주는 숨이 막힐 때까지 숨을 참았다. 상황이 안전해지자 그는 다시 작업을 계속했다. 몇 분 후 마지막 쇠창살이 떨어졌다. 그는 창고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작은 몸집 덕분에 눈에 띄지 않기 쉬웠다. 안은 더 어두웠다. 희미한 전등 하나와 물이 새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녀의 눈이 희미하게 뜨이며 작은 발걸음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작게 신음했다. 민주는 조용히 다가가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쉿, 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줌마, 도와주러 왔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진흙투성이 얼굴에 작고 마른 가출 소년이 조그만 주머니 칼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민주는 서연의 손목을 묶은 밧줄을 하나씩 자르기 시작했다. 최대한 서둘렀지만 밧줄은 너무 질겼다. 진정해요, 아줌마. 거의 다 풀었어요. 그가 속삭였다.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기도 전에 다시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어이, 너도 들었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민주는 당황한 눈으로 서연을 보았다. 아줌마, 계속 기절한 척해요. 그가 재빨리 말했다. 그리고는 쇠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창고 문이 열리고 두 경비원이 들어왔다. 한 명이 서연이 앉은 의자를 발로 찼다. 어이, 아직 여기 있네? 다른 한 명은 손전등을 켜 주위를 비췄다. 뭔가 이상해. 아까 분명히 긁히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손전등 불빛이 민준이 숨은 곳을 거의 비출 뻔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작은 칼을 더욱 꽉 쥐었다. 경비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민준은 그의 허리에 달린 쇠 열쇠 꾸러미를 보았다. 그중 하나가 서연의 손에 채워진 수갑 열쇠와 비슷해 보였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도우려면 대담해져야 해. 경비원이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민주는 고양이처럼 재빨리 빠져나와 그 열쇠 꾸러미를 낚아챘다. 찰칵. 뭐야? 경비원이 소리쳤다. 민주는 이미 달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의자로 미끄러지듯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수갑을 풀었다. 서연은 즉시 정신을 차리고 입에 물린 천을 뱉어냈다. 뛰어, 얘야. 그녀가 외쳤다. 경비원들이 뒤쫓았다. 콘크리트 바닥을 울리는 거친 발소리, 천장의 전등이 흔들렸다. 민주는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서연이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들은 창고 뒤편, 민준이 들어왔던 창문을 향해 달렸다. 이쪽이에요, 아줌마, 빨리요. 그들은 밖으로 빠져나왔고 바로 그 순간 밤의 정적을 깨는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그들 옆에 있던 낡은 드럼통을 꿰뚫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줌마, 저놈들이 우리를 찾을 거예요. 서연은 경외와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 작은 소년을 바라보았다. 너는 도대체 누구니? 그냥 길거리 아이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아줌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네요. 그날 밤, 비와 번개 속에서 한 명의 경찰과 한 명의 가출 소년은 경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진실을 품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낡은 창고 밖에서는 천둥이 연이어 울렸다. 민준과 서연은 녹슨 컨테이너 더미 사이의 좁은 골목을 따라 달렸다. 둘 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옷은 흠뻑 젖었다. 이쪽이에요, 아줌마. 민준이 철조망 아래의 틈을 가리키며 외쳤다. 그들은 몸을 숙여 틈새로 빠져나갔고 바로 그때 경비원들의 차 헤드라이트가 창고 쪽을 비췄다. 멀리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찾아! 그 경찰 절대 놓치면 안 돼. 서연은 큰 트럭 뒤에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민준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줄 수 있니? 민준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낡은 철길 근처요. 거긴 아무도 감이 안 와요.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다시 빗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발걸음마다 질퍽한 땅에 진흙 자국이 남았다. 몇 분 후 그들은 철교 아래의 허름한 판잣집에 도착했다. 그곳은 작고 양철 지붕에서는 물이 내스며 얇은 매트리스와 빈 깡통들이 널려 있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곳이 집이었다. 들어오세요, 아줌마. 좀 적긴 했지만 안전해요. 그가 작은 양초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이런 곳에서 혼자 산다는 것이 거의 믿기지 않았다. 여기서 혼자 지내니?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친구들이랑 같이요. 근데 오늘 밤엔 다들 역으로 공연하러 갔어요. 전 보통 혼자예요. 서연은 구석에 앉아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제복으로 머리를 말리려 애썼다. 손목의 상처를 확인했다. 수갑 자국으로 피부가 붉게 부어 있었다. 아줌마, 상처 심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것보다 더 심한 적도 있었어.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아까 정말 용감했어. 네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준이 재빨리 말을 잘랐다. 저는 그냥 착한 사람이 다치는 게 싫을 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만 들렸다. 몇 분 후 민주는 낡은 비닐봉지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많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것을 받았다. 고마워, 민준아.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할게. 낡아둔 그 사람. 자기가 한 짓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민주는 궁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까 그 사람, 정말 경찰 맞아요? 응, 내 직속 상관이야. 그는 부패했고 나는 그 증거를 USB에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 그 USB는 내 사무실에 있어.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럼 다시 가지러 가요, 아줌마.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 가? 네, 제가 그 경찰서 뒷길을 알아요. 예전에 뒤쪽 주차장에서 자주 잠을 자서 허술한 곳을 알거든요. 하지만 아침까지 기다려야 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미친 생각이라는 걸 알았다. 도망자 신세인 경찰과 가출 소년이 경찰서에 잠입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더 이상 조직 내에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아,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내일 그렇게 하자. 그날 밤, 민주는 차가운 바닥에서 잠이 들었고 서연은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머릿속에서는 최총경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너무 깊게 파고들었어, 박경희. 그녀는 예비용 벨트에 숨겨두었던 작은 권총을 꽉 쥐었다. 잿빛 하늘과 함께 아침이 밝았다. 비는 그쳤고 차가운 공기와 젖은 흙냄새만 남았다. 철길 근처 대나무 숲 뒤에서 서연은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도로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낡은 재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머리는 대충 묶었다. 경찰 제복은 비닐봉지에 숨겨두었다. 아줌마, 우리 정말 그 경찰서에 들어갈 거예요? 민준이 물었다. 망설일 시간 없어.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책상 서랍 안에 검은색 USB가 있어. 최진환 총경의 모든 비리 증거가 그 안에 들어있어. 그것만 손에 넣으면 언론이나 아직 청렴한 내부 감찰 부서에 넘길 수 있어.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저들이 아줌마를 보면 숨을 수는 없어. 계속 도망치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을 알았지만 서연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럼 제가 뒷길을 알려줄게요. 쓰레기장 근처에 담장 구멍이 있어요. 보통은 아무도 지키지 않아요. 서연은 옅게 미소 지었다. 너 예전 내 수사팀보다 훨씬 유능하구나. 별거 아니에요. 길거리 아이들은 자기만의 지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은 경찰서 단지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다. 민주는 모든 골목을 꿰뚫고 있는 듯 앞장서 걸었고 서연은 눈에 띄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다. 뒤쪽 담장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말을 잃었다. 철조망의 구멍은 성인 한 명이 겨우 기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이쪽이에요. 아줌마. 민준이 속삭였다. 아줌마가 들어가면 제가 밖에서 망을 볼게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겠어? 민주는 미소 지으며 작은 가슴을 툭 쳤다. 전 무섭지 않아요. 서연은 기어서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서 뒷뜰은 아직 조용했다. 그녀는 수사관의 방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자신의 방에 도착해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랍은 비어 있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녀가 신음했다. 모든 곳을 뒤졌지만 USB는 사라지고 없었다. 문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걸 찾고 있었나, 박형희. 서연은 얼어붙었다. 최진환 총경이 문가에 서서 손에 작은 검은색 USB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네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지. 내가 내 부하들의 일 처리 방식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그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서연은 한 걸음 물러서며 재킷 뒤에 숨긴 권총을 잡았다. 다가오지 마십시오, 총경님. 이 증거를 언론에 넘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겁니다. 최 총경은 옅게 미소 지었다. 안타깝군. 이제 내겐 아무런 증거도 없어. 지금 있는 건 너와 내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짓 혐의뿐이지. 그는 서연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대중이 누구를 믿을 것 같나? 도망자 신세인 경찰, 아니면 존경받는 지휘관?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최 총경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썩은 시스템 안에서 진실은 종종 지위에 의해 패배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창밖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줌마, 피해요. 민준이었다. 소녀는 돌을 던져 최 총경의 주위를 돌렸다. 서연은 즉시 책상을 걷어차 최 총경의 권총을 떨어뜨렸다. 두 사람은 바닥에서 뒤엉켜 싸웠다. 최 총경의 주먹이 강하게 날아왔고 서연은 쓰러지며 입가에서 피를 흘렸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민준이 창문으로 몰래 들어와 바닥에 떨어진 USB를 집어들었다. 아줌마, 받아요. 그가 작은 물건을 던지며 외쳤다. 서연은 그것을 잡아챈 후 최 총경을 걷어차 캐비닛에 부딪히게 했다. 그녀는 다시 권총을 겨누었다. 손은 떨렸지만 단호했다. 멈추십시오, 총경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최 총경은 낮게 웃었다. 관자놀이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살아서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나?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다른 경찰들이 방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지금 도망쳐. 하지만 아줌마, 어서. 내가 뒤따라갈게. 민준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달려나가 담장 밖 골목으로 사라졌다. 한편 서연은 남은 힘을 다해 다른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고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안에서 부서지며 열렸다. 총성이 울렸다. 잡아라. 저 경찰은 배신자다. 서연은 젖은 땅 위로 쓰러지며 USB를 꽉 쥐었다. 멀리서 큰 나무 아래에서 민준이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잠시 시선을 교환한 후 길 끝에 있는 낡은 역을 향해 함께 달렸다. 하늘은 다시 어두워지고 있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손에 든 USB를 내려다보았다. 민준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해. 경찰학교 시절 내 교수님이셨던 윤태수 전 경무관님. 그분은 청렴한 분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어디 계세요, 아줌마? 도시 외곽의 낡은 관사에 계셔. 서연은 작은 소년을 바라보았다. 이 일이 끝나면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몰라. 민준은 작게 미소 지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줌마. 그리고 처음으로 서연은 납치되던 그날 밤 이후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다. 서연과 민준이 서울 외곽 은평구의 한 낡은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옅은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지만 문 앞에는 퇴직 경무관 윤태수라고 쓰인 작은 명패가 여전히 걸려 있었다. 여기야,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경찰학교 시절 내 교수님이셨지. 늘 제복에 고개 숙이지 말고 양심에 고개 숙여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야. 민주는 경계하며 주위를 살폈다. 아줌마, 아까 길모퉁이에서 검은 차를 봤어요. 아줌마를 또 찾는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몰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둘러야 해. 그녀는 문을 3번 두드렸다. 곧
60대 남성이 문을 열었다. 얼굴은 엄격해 보였지만 눈빛은 온화했다. 서연이, 그가 놀라 물었다. 맙소사, 무슨 일이냐? 교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리고는 계속 쥐고 있던 검은색 USB를 건넸다. 이건 마포서의 비리 증거입니다. 최진환 총경이 직접 연루되어 있어요. 저에겐 이제 교수님 말고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윤태수는 한참 동안 그 물건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들어오너라. 전부 이야기해보렴. 소박한 거실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비자금 발견부터 창고에서의 감금, 그리고 옆에 있는 작은 소년에 의해 구출되기까지의 모든 일을 윤태수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서연아, 이 증거는 강력하다. 하지만 이걸 바로 내부 감찰에 넘기면 그들이 또 덮어버릴 수도 있어. 우리는 대중이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내게 아직 팩트TV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연락이 닿는다. 오늘 밤 이 데이터를 터뜨리는 거다. 내내 조용히 있던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들키면 어떡해요, 할아버지? 윤태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얘야, 만약 진실이 침묵당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거다. 그날 밤 낡은 컴퓨터가 있는 작은 서재에서 윤태수와 서연은 USB 안에 파일을 열었다. 불법 거래 내역, 이체 증거, 심지어 증거품을 조작하라고 부하에게 명령하는 최 총경의 음성 녹음까지 들어있었다. 이 정도면 그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태수는 빠르게 타이핑하여 파일을 암호화한 후 오랜 동료인 기자의 네트워크로 전송했다. 됐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 개의 불빛이 커튼을 뚫고 들어왔다. 아줌마, 그들이 왔어요. 민준이 외쳤다. 윤태수는 똑바로 섰다. 어서 뒤로 가거라. 내가 여기서 막겠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치기도 전에 현관문이 거칠게 부서졌다. 최진환 총경이 4명의 무장한 남자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가 말했지, 박서연. 넌 조용히 있었어야 했어. 서연이 권총을 든 채 그를 막아섰다. 너무 늦었습니다, 총경님. 증거는 이미 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최 총경은 비웃었다. 내가 믿을 것 같나?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내딛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국가 주요 뉴스 포털의 알림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